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전 세계 경제에 먹구름이 꼈습니다. 원자재 가격 인상과 공급망 차질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등 여러 가지 악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이게 쉽게 해소될 것 같지 않다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 속에서 대외 변수에 민감한 국내 경제에도 파장이 미치진 않을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최양호 고문, 연세대 정보대학원 정삼영 주임교수, 상명대 경영학부 서지용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최근 글로벌 경제가 심상치 않다라는 얘기 언론이나 아니면 뉴스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표들도 좋지 않고 체감하고 있는 상황들도 좋지 않은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는데 글로벌 경제에 대한 걱정부터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세계 경제 전망률 전망치를 기존 예상치였던 6%에서 5.9%로 0.1%포인트 소폭 하향 수정했습니다. 글쎄요, 숫자에 대한 의미보다는 낮췄다는 데 좀 방점을 찍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이제 같은 보고서에 IMF가 이번에 이제 하방 위험이 뭐가 있는지를 열거했습니다. 그래서 네. 제일 먼저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 그다음에 공급망의 이제 불안정,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통화 정책이 조기 정상화되는 것도 하방 위험으로 봤어요. 그다음에 미국의 재정을 축소하는 이 방안, 네.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에 벌이고 있는 전쟁, 이것을 했는데 저는 이 6가지 중에 고르라면 지금 사실 인플레이션의 문제성이 굉장히 큽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각국이 대응을 해야 하는데 사실 지금 어떤 상태냐면 코로나19로 해서 우리가 깨진 게 하나가 있는데요. WTO 체제에서 우리가 추구했던 세계화가 깨져버렸거든요. 글로벌 공급망이 완전히 깨지면서 무너졌죠. 이것을 재건하는 부분들인데 과연 이것을 재건을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앞을 보고 하는 문제까지를 겹치면 제가 보기에 지금 세계 경제가 직면한 부분들은 네. 이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잡아나가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을 주신 이유들 저희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는데 에너지 대란, 원자재 가격이 치솟고 있는 상황들, 인플레이션 압박, 그다음에 글로벌 공급망 붕괴. 사실 이런 사안들만 봤을 때는 0.1%포인트밖에 안 낮춘 이유가 되나라는 더 크게 낮춰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 정도의 위험성이 있는 이슈들 같거든요. 네, 그럴 수도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크게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게 단기적인 이슈들이 아니라 계속 축적되고 앞으로 상당 기간 진행될 이슈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고 0.1% 정도 낮춘 것 같고 하나 제가 좀 관심 있게 본 게요. 이혜원 차관, 제1차관께서 이제 발표하신 때 기획재정부 차관이죠. 그 멘트를 몇 가지를 하셨는데 워딩이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주 정리가 잘 돼 있더라고요. 그 내용 발언에. 내용이 발언에 거기서 이제 두 가지를 꼽았는데 기재부에서 첫 번째가 이제 글로벌 인플레이션 문제가 있고 또 하나가 이제 밸류에이션 문제, 자산 가치의 밸류에이션 문제, 유동성으로 인한. 근데 글로벌 인플레이션 문제는 두 가지죠. 에너지 가격 상승. 그렇죠. 지금 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그 서플라이 체인 문제, 공급망 문제. 이거 두 가지는 어떻게 보면은 시즈널리티, 계절성이 있어요. 지금 모든 게 굉장히 순조로웠어요. 한동안. 지금 백신도 많이 맞고 미국, 유럽 특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백신만 많이 70%, 80% 이상 이상 맞으면은 모든 게 다 풀릴 줄 알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수요 증가를 공급이 못 따라가고 있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공급이 가격이 못 따라가고. 올라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공급이 그만큼 예상을 못했던 거죠. 백투 노말로 됐을 때 우리는 에브리띵 노말이 될 것이다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속도를 못 쫓아가는 또 것에 다른 대한 걱정은 부작용들이 있었어요. 네. 인력의 문제, 인건비의 문제, 뭐 등등 해가지고 지금 제가 시즈널러티라고 한 이유가 네. 계절성. 미국 4, 4분기, 우리 글로벌 4, 4분기 이제 할로윈, 땡스기빙, 크리스마스, 미국 소비 전체 시즌이죠. 소비의 3분의 2가 요 세 달에 이루어지는데 네. 에너지 가격 상승이 뭐 서플라이 체인에서 일어난다고도 하는데 이제 난방비, 미국의 난방이에요. 미국 가게, 하우스홀드의 난방의 3분의 1을 내추럴 가스, 천연가스를 써요. 천연가스로. 나머지 3분의 1이 이제 원유를 쓰고 있고 기름을 쓰고 있고 가장 이제 수요가 급증할 때 지금 이 공급망 뭐 등등 때문에 이제 또 연말로 다가올수록 헐리데이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동도 잦아지고 가스, 휘발유도 많이 필요하고 이 상황에서 네. 이거가 이제 그 예전에 한 2년 전에 그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그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이유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국제적인 문제, 미중 간의 갈등 등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외적 요소들이 있지만 네. 예. 그 두 가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그로 인해 촉발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문제하고 또 하나가 이제 유동성으로 인해 이제 부채가 예전에, 엄청 많이 늘어났죠. 네, 그렇죠. 그 부채가 엄청 많이 늘어났는데 그 부채 중에서는 부실 부채들이 많고 기업이나 가게가 또 안고 있는 부실 부채가 이 자산 밸류에서 기업 밸류에이션 아니면은 뭐 주식이나 뭐 원자재 등등의 밸류에이션에서 어떻게 여기서 부작용을 일으킬 것인가 하는 문제. 네. 그 두 가지로 아마 요약이 될 것 같고 네, 네. 예, 그런 측면에서 이용원 차관이 아주 정리를 잘 잘한 것 정리를 같습니다. 했다. 예. 사실 에너지 가격이 지금도 오르고 있고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라는 것 자체가 그 공급망 자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 무너졌다라는 평가를 할 정도로 굉장히 붕괴된 상황에서 앞으로 에너지를 쓸 일은 더 많아지고 특히 북반구는 이제 추워지는 시즌이기 때문에 에너지는 많이 쓰게 될 것이고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소비의 또 시즌이 돌아오면서 이런 것들이 결국 물가 상승을 촉발시키고 에너지 가격을 더 올리는 그러면서 지금의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건 아닌가라는 걱정이 좀 되거든요. 예, 지금 IMF에서 월드 이코노믹 아웃룩 그 경제 전망 보고치 네, 보면요. 세계 경제 전망이죠. 실제로 가장 우려하고 있는 사항이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이에요. 근데 인플레이션 압력이라는 게 그동안에 이제 경기가 확장되면서 수요가 늘어나는 거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그렇죠. 공급에 대한 부족에 대한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또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에너지 대란 얘기가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석유가의 급등이죠. 그렇죠. 그래서 연말에 되면은 뭐 지금 WTI 뭐 두바이 브렌트 가격이 90불 가까이 갈 거다. 90 이런 달러고요. 이렇게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럼 석유 가격이 증가하는 요인이 왜 상승하고 있는지 네. 생각을 해봤더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공급 측면에서 보게 되면 그 우리가 과거에 중동국도 오펙이라고 하는 국가들 네, 석유 최근에는 이제 수출국이고. 그 러시아나 비오펙 국가들까지 가세해서 오펙 플러스라는 걸 그렇죠. 만들었어요. 이제 오펙 플러스가 이제 생산 쿼터를 유지하는데 한동안 이제 석유 수요가 적다 보니까 생산 쿼터를 많이 줄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좀 석유 수요가 있다 보니까 생산 쿼터를 유지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여러 가지 공급망 차질도 있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생산량을 좀 줄이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보면 하루 일일 배럴당 570만 배럴, 그러니까 BD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네. 배럴 퍼 데이. 그래서 570만 배럴을 이제 오펙 플러스에서 생산량을 줄이고 있기 때문에 네.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요인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코로나19 때문에 그 미국의 이제 셰일가스 업체들 개발하는 코스트가 부담이 돼서 많이 도산을 하게 도산했죠. 됐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미국에서 이제 유가가 오를 때 셰일가스 업체들이 사실적 공급을 하면서 좀 가격을 떨어뜨린 효과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거의 이제 사라졌다. 그것도 이제 공급을 부족하게 만드는 요인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이동량에 대한 코스트 증가입니다. 최근에 보게 되면 그 원자재 이동하는 그 수단들이 뭐 항만 많이 이용하는데 네. 뭐 BDI라고 해서 발틱 운임 지수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연초만 하더라도 1,500 정도 지수 포인트가 1,500 포인트였어요. 연초예요? 예. 근데 지금 9월 달에 보게 되면 지금 5,200 포인트까지 가고 있거든요. 세 배가 넘게 올랐네요. 3배 가까이 오른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인을 이제 이동량이 증가하는 거, 운임 지수 오른 거 왜 올랐냐 이렇게 평가를 해보면 일단 항만이 상당히 정체돼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이나 이런 것들이 지체되다 보니까 그렇죠. 상당히 이제
그 운임 시간이 늦어지게 네, 되고 딜레이가 버틀렉이 걸리는 거죠. 걸리면서 상당히 코스트가 증가. 그다음에 또 이 컨테이너가 상당히 부족해진 거예요. 부두에 이제 컨테이너를 늘어놓고서 이렇게 계속 대기를 하다 그렇죠. 적재하고 보니까 그래야 되는데. 컨테이너 반납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동량에 대한 코스트가 증가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그 한 번 이제 석유가 우리가 보통 이제 수요가 줄어들었을 때 석유 공급이 다시 늘어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가동률이 떨어졌던 거죠 그동안에. 2020년 코로나 때문에 이 정제 낮춰놨던 회사들의 거죠. 가동률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정제 마진 같은 것도 20년 최대로 이제 낮은 수준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정제 시설들이 다시 재가동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런 문제들. 그다음에 이제 대체 에너지 지금 뭐 LNG 가스라든지 중국의 어떤 석탄 이런 수요가 많아지면서 가격 오르는 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석유 가격이 이런 요인들에 의해서 계속 급등하고 있는 거는 내년까지도 사실은 석유 가격이 오르는 거에 대한 우려 사항이 심각한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걱정거리가 상당히 많고 네. 이게 문제들은 이 단기에 과연 정리가 될 수 있는 문제인가에 대한 의문이 드는 이슈들인데 말씀 주신 것처럼 원유 가격 최근에 뭐 7년 만에 $80 넘어선 상황이고 거기에 천연가스 가격까지 또 급등을 하면서 글쎄요 에너지 가격이 앞으로는 계속 이게 잡힐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좀 들거든요. 저는 뭐 이거는 구조적인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이제 보여주거든요. 일시적인가요? 예, 이제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북해에 바람이 안 불었어요. 그러니까 네, 네. 풍력이 안 되니까 네, 거기서 에너지 생산이. 전기가 이제 뭐 풍력으로 갔던 부분들을 그러면 옆에 나라 이제 천연가스 좀 쓰지 그러는데 이제 러시아가 무슨 속셈인지 그걸 잡았죠. 그렇죠. 그래갖고 막았죠. 뭐 주니 안 주니 이러고 또 어저께 재미난 게요. 푸틴이 저 CNBC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네. 유가가 얼마가 가겠습니까 물어보니까 100불 가겠다 그러더라고요. 더 오를 것이다. 예. 근데 100불로 가면요. 러시아는 좋아요. 지금 재정난이거든요. 거기서 지금 이렇게 돈을 벌수 올라가면은 좋기 때문에 네. 푸틴이 무슨 속셈으로 저렇게 하고 있지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근데 유가는 해결책이 있어요. 뭔가요? 셰일가스를 지금 뭐 다시 네. 이게 이제 이렇게 가격이 오르면요. 이제 마진이 나오기 시작하면 셰일가스를 이제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다음에 사실 요번에 80불 뭐 돌파할 때 무슨 건이 있었냐면 예. 미국에 지금 비축유가 많거든요. 안 풀겠다 그랬어요. 근데 이거 풀면 되거든요. 풀까요? 이제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게 휘발유 값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은 뭐 저번 때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굉장히 지금 정치 계절로 왔어요. 내년도 중간 선거 때문에. 근데 이 휘발유 값 오르면요 선거에서 지거든요. 그래서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제일로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이러한 것들을 다 지금 G20 정상회의가 네. 31일 날 했는데 네. 의제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돌파구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미국이 오늘 이제 소비자 물가를 발표했는데 예. 저는 이게 그대로 이제 글로벌화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가 들어온 것들은 뭐 중고차 가격이 올라가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지금 유가로 올려 탔거든요. 네. 유가로 올려 타면서 가는데 그렇다면 뭐냐면 지금까지 인플레이션을 끌고 왔던 품목들이 올라가지가 않아요. 집값하고 중고차 가격이 안 올라가고 새로운 것들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플레이션 원인이 순환을 하는 지금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선제적으로 잡아나가는 역할을 글로벌의 국제적인 공조를 한다면은 그 부분들이 효과를 나타낼 수 있고요. 그것의 시발점이 지금 뭐 국제적인 네. 경제 전문가들은 G20 로마 정상회의에서 31일 합의를 날 이룰 것이다. 의제로 이것이 올라갈 있기 때문에 거기서 돌파구를 찾을 것이다. 뭐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올라가면요. 좋아하는 나라들이 많고 또 뭐 이 굉장히 좀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이죠. 예, 희비가 사실. 엇갈리는 상황인데 예. 이게 이해관계가 굉장히 많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뭐 미국이라든가 네. 선진국의 중요 국가들이 이제는 채를 잡고 이 부분들은 갖고 가지 않으면 이거는 공멸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좋은 결과를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을 주신 것처럼 이해관계가 굉장히 첨예하게 얽혀 있어서 뭐 한쪽만 한다 그래서 한쪽은 또 좋아하는 상황이 되고 한쪽은 나빠지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G20 정상회의를 해서 거기서 얼마나 대의적인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까에 대한 근본적인 좀 의문이 들면서 만약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인플레이션의 어떤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인가에 대한 전망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G20
정상회담보다도요. 네. 제가 보기에 거기서도 물론 뭔가 합의가 얘기는 있을 나올 수 텐데요. 있겠죠. 이달 말에. 회의를 하니까. 네. 근데 사실 이 원유 가격하고 이 에너지 가격을 주도하는 세 축은 오펙 플러스라는데 그럼요. 오펙. 네. 오펙이 산유국이 1960년에 5개국으로 시작했다가 지금 13개 국가가 정회원으로 가입이 돼 있는데요. 거기에 안 들어가 있는 나라 둘, 미국과 러시아. 미국, 러시아, 오펙. 요 세 집단이 사실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을 뭐 움직이고 주도하는 있어요. 거죠. 예. 근데 미국이 할 수 있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셰일가스가 있고요. 그러니까 공급 측면에서 자기네들이 조정할 수 있는 게 그렇죠. 러시아가 할 수 있는 게 천연가스가 있어요. 둘 다 단일 국가상으로는 오펙 어느 국가 못지않은 보유량을 가지고 있어요. 최대 매장량을 보유량이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데 왜 오펙을 압박 심하게 안 하고 있느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해관계들이 있죠. 조금 전에 얘기가 나온 그 전략적 비축유 SPR이라고 하는 것들도 지금 미국 공화당하고 의회에서 이거를 하지 말라고 아직.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전략적 비축유를 왜 지금 단기적으로 이게 시장이 이렇게 된다고 푸냐. 밀당을 해야 된다. 예, 기다려라. 아직 네. 아니다. 이건 진짜 마지막 수단이다 하고 있고 푸틴도 말로는 지금 우리가 더 이상 방관하지는 않겠다. 우리는 국제 공조를 해가지고 이 에너지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하고 나서 천연가스 풀겠다는 얘기는 안 해요. 이거를 더 증산하겠다는 얘기를 안 네, 하고. 돌은 던졌는데. 바이든 네.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바이든 대통령도 지난 8월에 한 번 오펙을 상대로 뭔가 이렇게 멘트를 던졌는데 오펙에서 꿈쩍도 안 했죠. 증산하지 않겠다. 우리는 이걸 유지하겠다 하니까 그래 알았어 하고 계속 좀 더 간만 기다려보겠다. 보는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게 무르익지 않았다 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금 80불 하잖아요. 작년 4월 19일 제가 기억하기로 네. 4.19예요. 그래서 네, 기억을 그렇네요. 하는데 작년 4월 19일 날 네. 장중에 WTI 서부 가격이 텍사스산 원유가 WTI 가격이 네. 장중에 한때 마이너스 37달러까지 간 적 기억하세요? 맞아요. 네. 예. 그래가지고 굉장히 큰 이슈가 굉장히 됐어요. 충격적이었죠, 어떻게 사실. 원유 가격이 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냐? 했는데 물론 뭐 클로징 프라이스는 18달러인가에서 이제 올라와서, 장 네. 마감을 했는데 마이너스 38달러 갔던 게 1년 반 만에 지금 80불. 뭐 푸틴은 100불 간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요. 있고. 근데 원유라는 거, 이 내추럴 리스 원자재 가격이라는 게 네. 사실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내재 가치를 따져가지고 이게 내재 가치가 얼마고 캐시플로우, 퓨처 캐시플로우가 얼마고 해가지고 주식이나 채권 가격 산정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네. 가격 산정의 이론이 이제 여기에 가미가 돼야 되는 건데 이 가격은 변동성이 심할 수밖에 없어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 수요 공급을 좌우하는 요인들이 그렇죠. 그 경제 외적인 요인들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지금 심리적인 요인, 정치적인 정치적인 요인, 요인도 지역적인 있고. 요인 예. 등등 너무 큰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다. 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요.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수혜 보는 섹터가 있어요. 어떤 이 원자재 가격 출렁거림으로 인해서 에너지 가격이 올라감으로써 네. 지금 아까 조금 저 표에서 보면은 블룸버그 상품 지수 비컴이라고 있죠. 예. 31%가 올랐어요. 네. 상품 선물, 커머러티 이제 퓨처를 트레이딩하는 뭐 헤지 펀드들도 있고 헤지 펀드가 아닌 롱 온리 펀드들도 네. 있고 하는데 9월 달에 글로벌 주식 시장이 한 평균 6%에서 7%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얘네 올라요. 지수는 30% 올랐어요. 그러니까요. 한 달 동안. 이 그러니까 주식 출렁임에도, 채권이 출렁거릴 때 워낙이 상품 선물 얘네들이 상품 선물 그 매니저들이 포트폴리오를 담을 때 한 3분의 2가 원자재 관련 원자재가 아니라 에너지 관련된 상품 선물인데 에너지 관련 상품 선물이 변동성이 심해지고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니까 우상향하고 예. 이런 기간에 이쪽으로 자금의 쏠림이 엄청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네. 굉장한 기회죠 이 친구들한테는 지금. 네. 그렇죠. 지금 어쨌든 상황 자체는 뭐 합의나 이룰 수 있는 기대감은 존재를 하지만 여전히 지금 에너지 쪽 가격은 오르고 있고 이게 인플레이션을 촉발하고 있다, 촉발할 수 있다라는 걱정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일단 미국 연준은 테이퍼링에 대한 또 시사를 했습니다. 11월 중 시작하겠다라는 시사를 한 상황인데 글쎄요 테이퍼링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경기 회복을 좀 전제로 하면서 이제 조금씩 자산 매입을 축소해 나가겠다라는 것일 텐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테이퍼링을 한다는 게 과연 괜찮은 것인지에 대한 걱정이 되거든요. 이제 IMF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월드 이코노믹 아웃룩 거기 보게 되면 그 고용이 조금 부진하더라도 통화 정책을 정상화해야 된다 이런 레코멘데이션 했거든요. 근데 이게 미국을 시사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미국 지금
올해 경제 성장률 당초 7%였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IMF 보고서 보면 6%까지 하향 조정했어요. 1% 네. 포인트나. 지금 전 세계 같은 경우는 지금 그 6%였는데 5.9로 0.1% 포인트밖에 안 낮췄잖아요. 근데 선진국 같은 경우도 5.6에서 5.2로 0.4% 포인트 낮췄거든요. 네. 우리나라 4.3%에 4.3%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미국만 유독 1% 포인트나 많이 낮췄거든요. 많이 낮췄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미국이 지금 인플레이션율이 5% 이상 되는 거 상당히 경기를 하방 위험으로 몰아가는 그런 요인으로 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미국이 테이퍼링을 지금 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고용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그 고용 지표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보는 게 그 실업수당 청구 건수 네. 그걸 보는데 9월달에 실업수당 청구 끝나죠. 건수가 예상보다 많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고용이 좀 되살아나는 게 좀 늦다. 더디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암묵적으로는 11월 달에 테이퍼링 개시를 하고 그다음에 내년 상반기 이후부터 금리 인상 기조로 들어가자. 이게 시장의 컨센서스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그 미국 같은 경우는 고용 지표 문제가 계속 좀 발목을 잡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물가 상승률이 2% 중반대가 계속 6개월 이상 6개월째 유지되고 있는데 연속이죠. 10월 달에 지금 그 기준금리 동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11월 달 25일 날에는 분명히 한 번 이제 기준금리 올릴 올해 것이다. 올린다고 봤을 때 이제 거의 시장 컨센서스는 100%를 올린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과연 1.5%까지 갈 거냐, 1.25%까지 갈 어디까지 거냐, 갈 것인가. 올해 1% 마감하고, 마감하고. 그런 시장의 어떤 컨센서스가 좀 의견이 좀 다른데 어쨌든 미국의 지금 이슈는 테이퍼링 개시가 11월 달에 시작됐을 때 과연 이제 고용 문제가 어떻게 나빠지면서 지금 그 미국 경제 성장률이 언제까지 어느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느냐가 사실 관심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 통화 정책 정사가 된다 그러면은 말 그대로 물가가 우려가 돼서 금리 올려야 되는 문제, 네. 테이퍼링 개시하는 문제가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과연 6%까지 떨어질 수 있느냐,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사실 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그러면 테이퍼링을 시작한다는 게 미국 경제에는 독이 된다면 테이퍼링을 오히려 늦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지금 최근에 보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애매모호한 대답을 해서 뭐 정상화 될 수도 있고 뭐 지켜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예. 있거든요. 시장이 어떤 명확한 지침을 안 주고 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11월 달 테이퍼링 개시 들어갈 가능성은 좀 높아 보이고요. 다만 이제 내년에 그럼 금리 인상 기조로 접어드는 건 언제부터냐, 그것도 하나의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답이 나왔어요. 오늘 네. 새벽에요. 그러니까요. 9월달 FOMC 회의록이 나왔는데 네. 그 안에서 뭐 11월 달을 완전히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터미디어트한 그 프로세스로 가겠다. 점진적으로 가는데 뭐가 있냐면요. 한 달에 줄이는 것을 네. 100억, 150억, 200억 하는데 150억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국채를 100억 줄이고 MBS를 MBS 를, 50억 해서 그러면은 8개월 걸리면은 1,200달러 이거 한 달에 하는 거 다 다 줄일 수 줄여지거든요. 있네요. 제로가 되는 거죠. 예, 제로가 네. 이제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진짜 어느 순간에라도 금리 인상이 가능해지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면은 사실상 내년 상반기까지는 테이퍼링 끝난다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죠? 테이퍼링 이제 8개월이니까. 내년 중반에는 끝나는 이제 이걸로 가고 있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사실 테이퍼링은 미국 뭐 연준에서 지금 벌써 하고 있어요. 다 지금 장기물 단기물로 바꿔놓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사는 그럼 금리 인상을 언제 하느냐. 근데 그렇죠. 제롬 파월 의장이 이제 그랬거든요. 테이퍼링하고 금리 인상하고는 기계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것을 연결시키지는 않겠다. 그러면 바로 갈 수도 있고 이거 뒤에 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이제 시장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기 그렇죠. 시작하는데 오늘 미국 시장 장 움직임을 보면요. 요거 나오면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장에서도 이제 불확실성이 하나 없어지니까 그렇죠. 거치니까. 이게 이제 괜찮구나. 그런데 제롬 파월이 그 이제 연준 의사들이 나오는 그 회의록에 보면 자기들이 원하는 경제 지표에는 도달을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고용도 자기네들 생각에는 들어간 거죠. 그러면 9월 달에 어떻게 보면 9월 달 고용 지표를 들고 들어갔는데 사실 5.2% 실업률이 4.8%로 줄었거든요. 미국 4.8%면요. 그거는 진짜로 완전 고용이 돼 있다고 지금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보기에는 11월 달에는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연준은 일단 고용에 대해서는 완전 고용에 가까워졌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네, 테이퍼링을 시작하기에 충족한 기준은 도달했다. 거기까지는 왔다. 그게 회의 내용의 회의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네네. 부분들이라서 11월 달은 이제 변수로 보시지 마시고 상수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요번에 그것이 나오면서 금리 움직인 거를 보면은
2년짜리 금리가 지금 확 움직였어요. 네. 그건 금리 인상에 관한 그 시그널을 먼저 보는 시그널을 거죠. 보는 선반영이 거고요. 되면서. 10년물도 또 확 움직였어요. 이거는 경기 둔화의 가능성에 대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측이 지금 다 가고 있어서 지금부터 이제 사실 이제 뭐 많은 이 FOMC의 이제 결론들이 나온다면은 네. 이것이 11월 달에 안 하면요. 사실 FOMC도 이거 하기가 어려워요. 10월 달에 부의장 두 분 다 갈아야 돼요. 내년 2월이면 제롬 파월도 임기가 끝나요. 그렇죠, 끝나죠. 거기다 지금 지방 연방은행 총재 2명이 뭐 주식 파동을 스캔들로 해서 지금 사표를 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테이퍼링 이거는 뭐 좋든 싫든 뭐 어차피 들어가야 시장에서의 된다. 부분은 11월 달은 상수로 지금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테이퍼링이 미국 경제에는 충격을 줄 만한 요소가 아니라고 보는 걸까요? 아니 이미 발표했었고요. 네네. 스케줄을 바꾸진 않을 거예요. 아주 큰 이변이 있지 않는 한. 지금 상황에서는요. 네, 예, 9월달에 발표한 스케줄 연말 안에 금년 하겠다. 안에 이거 이제 시작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발표를 그렇죠. 했으니까 예. 지금 이제 속도가 문제예요. 근데 그렇죠. 속도까지 8개월 이제 일치. 나왔다고 그러니까 매월 150억 불씩 이제 테이퍼링을 시작을 하겠다. 근데 따로 떨어뜨려 놓고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테이퍼링하고 금리 인상하고는 꼭지 잠궜다고 이거 물 빠지는 건 아니니까 네네. 물을 언제부터 빼느냐는 그거는 제가 보기에 지금 현재 코로나 확산 저는 아직도 이게 끝나지 않았다고 여전한, 보고 있고요. 예, 불확실성이 불확실성이 있다. 네. 지금 치료제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것도 얼마나 시장에서 인정을 받느냐.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직도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재택근무 뭐 9월 달부터 이제 다시 이제 필드 현장에 나가서, 와가지고 네. 근무하는 걸 시작하려고 계획했다가 다 보류하고 있는 상태인데 많은 기업들이 예. 이거가 언제 다시 회복이 되느냐 뭐 등등 여러 가지 변수들이 아직 있어요. 그래서 아직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 인플레이션이 자꾸 일시적이라고 하는데 네. 이 일시적인 게 진짜 일시적인 건지 그렇죠. 예, 그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해서 네. 스케줄을 변화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할 것 같다. 그렇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어쨌든 11월 중에는 미국이 테이퍼링, 그러니까 자산 매입을 축소하는 것을 시작을 할 것이고 약 8개월 정도 지난 후에는 테이퍼링을 종료하는 스케줄로 갈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기계적으로 뭐 마치 바톤을 터치하듯이 테이퍼링 끝났으니까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상황이 흘러가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 걱정해야 되잖아요. IMF가 앞서 서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경제 전망치에 대해서는 원래 했던 4.3%라는 성장률 전망치를 유지를 했습니다. 글로벌 경제는 낮아질 거라 봤고 미국은 아주 크게 낮아질 거라 봤는데 우리 경제는 유지를 했다라고 하니까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인 평가를 또 게오르기에바 그 IMF 총재를 만나서 했어요. 하면서 낙관적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나라에 있는 각종 변수들은 아직 뭐 적용이 되지 않아서 이런 것인지 어떻게 봐야 되는 숫자입니까, 이 숫자? 일단 IMF 같은 경우는 이제 4.3% 유지가 됐기 때문에 뭐 이 조금 전에 발표됐던 OECD의 4%보다 높은 수준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뭐 한국은행 같은 경우 4.3%로 보고 있고 기재부는 한 4.2%로 보고 있는데 네. IMF에서 4.3%를 유지했던 거에 대해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데 불구하고 하방 리스크에 대한 문제, 우리나라도 사실 인플레이션 압력에서는 자유롭지가 않아요. 피할 수 없죠. 특히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5%가 되더라도 아까 이제 전략 비축류 SPR 방출한다든가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그 재고 상업용 재고 갖고 있는 측면들 네. 그런 것들 통해서 이제 그 석유에 대한 가격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우리는 사실 대외 리스크가 거의 100%거든요. 네. 석유에 대한 원자재 가격 그 단가가 인상이 됐을 경우에 생산 가격으로 전이가 되고 다시 소비재 가격으로 이제 전이가 됐을 경우에 그 매출이 감소하고 기업 고용이 줄어드는 문제들 그렇죠. 이게 사실 이제 우리 공급 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공급 유가로 쇼크죠. 인해서 네. 발생되는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경제 우려 충격이 이런 올수 것들은 있다. 사실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고요. 지금 그다음에 지금 그 가계부채 문제죠. 사실 우리나라는 그렇죠. 지금 저금리 뭐 그다음에 이제 양적 완화 조치에 인해서 이제 유동성이 많아지는 것들이 네. 일시적으로 줄어들면서 나타나는 부작용들. 이게 당장 우리나라 같은 경우 가계부채가 지금 한
1,800조, 가계대출만 해도 1,700조 정도 되잖아요. 내년에 되면 이제 금리가 우리나라 1.5%, 1.25% 뭐 어떤 것도 어디까지 갈지 좋습니다. 모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계산해 보면 언뜻 생각해 봐도 한 그 모 연구원에서 나온 자료 보게 되면 66조 원 정도가 이자 부담이 될 거다. 이런 얘기 우리나라 하고 있거든요. 전체에서요? 예. 그 올해보다 한 6, 7조 정도가 늘어난 규모다. 그럼 가계의 어떤 그 가처분 소득이 상당히 부담을 가질 줄어들 수 수 있다. 있죠. 이런 요인들이 우리나라는 미국과 다르게 이 가계 부채가 높은 문제가 사실은 이제 자산 버블로 인한 그 부작용이 나올 수 있는 요인들이거든요. 이게 경제 성장률이 지금 올해 지금 4.3%, 뭐 4.4% 유지하겠다고 지금 목표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요. 사실 그런 가정들이 좀 원만하게 연착륙한다는 내용이었는데 그게 우려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수출이 잘 되고 있죠. 우리나라 지금 수출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43%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민간 소비예요. 민간 소비가 이제 2분기 GDP 우리 그 성장률 발표한 내용 예. 보게 되면 전년 동기 대비로 보게 되면 그 민간 소비 3.6% 개선됐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워낙 2020년도가 예, 안 그 좋았죠. 민간 소비가 안 좋았기 때문에 예. 기저 효과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민간 소비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 우리나라 선진국들에 비해서 좀 더 강화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어쨌든 간에. 그러다 보면 이제 민간 소비가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48%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살아나지 않았을 때 4% 달성이 가능할 쉽지만은 것인가. 않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 글로벌 그 이슈에서 우리나라가 사실은 좀 자유로운 부분이 아까 없는 거죠. 아까 네. 석유에 대한 그렇죠. 가격 다 리스크, 매여 있죠, 우리도. 그다음에 금융 부채에 대한 급등에 대한 어떤 자산 붕괴 가능성. 그다음에 이제 민간 소비의 위축 가능성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 좀 긴밀하게 좀 모니터링하면서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을 좀 밸런스 맞게 유지해야 예.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특성상 어쨌든 대변수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지금 경제 구조를 네. 갖고 있고 지금 우리도 위드 코로나를 하기 위한 일상 회복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소비를 올리려고 하는데 이러면 당연히 물가에는 또 상승 압력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고 향후에 또 금리를 올린다는 건 소비엔 또 다시 또 네.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걸 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아니 구조거든요. 복잡한 거 전에 지금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지금 이 판단이 네. 어떻게 좀 맞짱 토론 좀 어떻게 주선 좀 해주시면 안 돼요? 한번 저는 이거 네, 질문을 던지고 싶으신 이거요 거죠? 성적표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IMF가 1년에 4번 발표하는데 네. 1월달에 우리나라 올해 전망치를 3.1%로 했어요. 예. 그거를 4월달엔 3.6%로 올립니다. 그다음에 7월달에는 4.3%까지 올려요. 네. 그거를 동결한 거거든요. 아니 그럼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진짜 1등 모범생이면 더 올라갔어야죠. 그러니까 잘하던 사람이 이렇게 정체가 돼 있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홍 부총리는 세계 경제 전망은 낮췄는데 우리를 유지한 게 고무적이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거는 중간 성적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고 우리는 지금 1등 간다며요. 1등 가면은 더 네. 잘해야죠. 그다음에 거기다가 지금 우리가 원하는 백신 접종률이 70%가 넘었으면 4.3%보다는 더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거기다 수출 지금 계속 좋다 그러면은 더 나왔어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낙관적으로 보고 안정적인 회복세 이거는 진짜 어떻게 1대1 좀 토론 좀 시켜주시면 안 됩니까? 알겠습니다. 이거 좀 따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질문, 네. 이런 판단을 잘 하셔야 앞으로 나가는데 더하지. 그러다가 내년도 1월달에 IMF에서 그러면 우리 거 줄이시면 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숫자입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네. 이거 우리가 지금 추경도 또 하고 저 재난지원금도 지어주면은 분명히 0.1%라도 올라갔어야 될 숫자인데 안 올라가고 있는 문제는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따져봐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마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IMF가요. 네. 세계 경제 성장률을 낮춘 그 내용 안에는 네. 주로 선진국 위주, G7 컨트리 네. 위주로 큰 폭으로 이게 낮췄다는 떨어졌어요. 미국이 거죠.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떨어졌고 1%포인트니까요. 예, 1%가 떨어졌고 네. 1%포인트가 떨어졌고 그러니까 뭐 이머징 마켓이나 뭐 그 신흥국들. 외 신흥국들은 그렇게 많이 안 낮췄어요. 안 낮췄고 저희 지금 요 표가 하나 있는데 GDP하고 GNI 실질 성장률이 네, 저희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네, 해주시면 혹시 좋을 것 준비가 같습니다. 됐으면은 네. 그 표를 보면요. 네, 일단 이게 GDP 그리고 국내 2분기. 총생산과 네, 국민의 총소득의 성장률을 성장률이 저희가 선그래프로 1분기에 보여드리는 비해서 건데 2분기는 떨어졌어요. 그렇네요. 다 꺾여 있는 떨어졌어요. 분이 꺾여 지금 있고요. 흐름들이 보이네요. 또 지출 항목별로 나와 있는 게 있는데요. 항목별로 보면요. 예, 이거를 또- 지금 항목별로 또 나눈 거죠. 네, 나눈 게 있습니다. 네. 국내 총소득을 민간 소비, 정부 소비, 아, 건설 구분이 투자, 돼 있죠. 설비 투자, 수출 수입으로 나눈 게 있는데
수출은 마이너스 2% 네. 하락했고 수입이 2.8%로 증가를 했고 지금 경상수지는 16개월째 흑자를 흑자죠. 내고 있다고 네. 아주 광고를 자랑하고 하고 있죠. 있고. 저희가 고무돼 있고 자랑하고 있는데 이런 지금 현 상황에서의 추세를 보면은 수출은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고 수입은 늘어나고 있고 경상수지는 경상수지도 또, 네.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자신하고 있는 근거 중에 제일 큰 거 두 가지가 제가 보기에는 외환 보유액하고 경상수지 흑자예요. 거기에 외환 수출이 보유액이 있고요. 사상 최대 폭으로 지금 우리가 유지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네. 8등하고 있다 하고 있는데 4,600억 달러를 네. 유지하고 있다. 외환 보유액이라는 거는요. 지금 대만이 저희보다 한 두세 단계 더 많아요. 한 보유액 자체가. 한 5위, 6위 정도 하고 있는데요. 대만 그거는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그 글로벌 머니 플로우라는 그 돈의 캐피탈 그 머니의 움직임은 돈의 흐름은 네. 지금 현재 스냅샷으로 딱 찍었을 때 우리가 몇 등이다가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저는 추세나 그렇게 흐름이 보고요. 더 중요하다는 네. 거죠. 그거는 항상 우리가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 또 경상수지라는 거 또 하나의 우리의 자랑거리 경상수지도 수출을 기반으로 우리가 지금 이 추세가 그렇게 자신할 만한 추세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걱정이 되거든요. 수출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경제 회복의 1등 공신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자랑거리였는데 이것도 지금 불안하고 그리고 말씀을 주신 그런 요인들이 우리한테 우려로 다가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최근에 뭐 금융시장만 봐도 굉장히 불안하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환율은 지금 1,200원을 잠깐 터치를 하면서 넘어선 상황이었고 그리고 금융시장 코스피 같은 경우 3,000 이미 무너져서 지금 2,900과 3,000 사이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불안감은 계속 지금 우리가 가져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트리플 약세라고 하죠. 예. 일단 그 원달러 환율이 뭐 1,200원 수준까지 올라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고채 3년 금리도 이제 채권도. 2% 가까이 이제 가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또 그 이자율 얘기했고 환율 얘기했고 주가. 네. 주가가 이제 3,000포인트 밑으로 이제 떨어진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지표로만 보게 되면은 경제 지표는 뭐 상당히 견고하게 유지가 된다 이렇게 정부에서는 판단하지만 예. 금융 지표상으로 상당히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거죠. 불안하죠. 예, 사실. 그러니까 그런 지표들이 이제 엇박자가 나는 게 정부에서는 이제 금융 불균형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가지고 가계부채를 규제를 하고 있는 건데 예. 제가 생각할 때는 환율은 지금 1,200원 가는 거가 우리가 과거에도 경험을 해본 사례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이제 대기업들 같은 경우도 선물 가격 이용해가지고 이제 수출하는 거에 대한 리스크 해지를 많이 하고 대비를.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수출 측면에서는 좀 많이 보완이 됐다 생각이 되고 문제는 이제 금리죠. 그렇죠. 금리가 지금 이제 2% 가까이 국고채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죠. 네. 미국의 이제 10년물 국채 선물 금리도 1.67%가 지금 계속 네.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뭐 긴축 기조로 가는 것 때문에 금리가 이제 오르는 추세거든요. 우리나라는 근데 이게 속도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속도가 문제고 지금 이미 시장에서는 이제 11월 달에 이제 기준 금리 올릴 인상한다는 걸 것이다. 선반영해가지고 네. 뭐 오히려 시중은행 금리는 더 많이 오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용대출 금리가 5%대 막 유지되고 네, 이미 있으니까 올라왔습니다. 이제 가계의 어떤 그 채무나 부담. 이자 부담이 상당히 커지는 게 그렇죠. 그게 상대적으로 이제 실물 경제에 줄 수 있는 금융 지표의 리스크죠. 네.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주식시장 뭐 간과할 수 없는 게 지금 그 영끌이나 비투다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면서 그 동안에 이제 주식 투자 많이 해놓으셨잖아요. 언젠가부터는 이제 부동산에 상당히 그 가계 자산이 의존하는 정도가 높았는데 이제는 주식시장에 의존하는 정도가 네. 높아졌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3,000포인트 밑으로 간다는 게 상당히 이제 우려될 만한 사항이긴 그렇죠. 하죠. 예. 특히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그러면 당연히 또 증시에는 부정적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트리플 약세에 대해서는 좀 정부가 실물 경제와 연관지어서 어떤 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 경제 정책을 통해서 이런 불안을 어떻게 조금 완화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가장 비등한 얘기는 이제 가계 부채가 많이 늘어난 상태에서 통화 정책도 자유롭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이자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점도 감안해야 되고요. 수출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기업들이 감내 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증시하고 그다음에 이자율 이슈가 우리나라의 내년 그 상반기에 경제에 상당히 부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미국도 그렇고 통화 정책에 대한 변동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도 뭐 이번에 금리를 동결한 상황이기 때문에 11월에는 금리를 올릴 것이다. 뭐 0.25%가 될지 아니면 0.5%가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올릴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환율 변동성과 어떤 통화 정책의 변동성이 계속 맞물리면서 우리한테는 변수이자 불확실성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뭐 당국의 방점은 지금 뭐 금융 안정으로 가 있습니다. 이제 금리를 그렇죠. 올리는 이유 크게 두 가지는 물가 안정하고 금융 안정인데 최근에 소위 말하는 빅4가 만나서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 네 하는 분이 총재, 만나서 네, 금융위원장, 네. 금감원장. 자, 금융 안정하다. 지금 경기보다는 금융 안정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여기에 지금 뭐 일단은 의견을 합치를 했기 때문에 네. 금리는 11월 달에 올리는 걸 고려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확정이 된 것 같고요. 아, 기정사실화됐다. 왜 그러냐면 이거를 그대로 달고 가면은 네. 내년에는 초에 못 올립니다. 대선 전에는 이거 못 올리거든요. 1월과 2월에 두 번의 예, 기회가 있긴 할 있지만 텐데 3월 9일 선거 앞에 하면은 금리를 올린다는 것 자체가 예, 금리 올린다는 자체가 굉장히 너무나 많은 사람들한테 그렇죠. 영향을 전반에 미치고 그냥 압박이 될 그래서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다면은 지금 올릴 수 있는 딱 방법이 딱 11월 달에 12월 달은 적기다. 금통위가 없으니까요. 그렇다면은 선제적으로 올리는 부분들 그다음에 또 내년도에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 일단 올려놓고 경기 이 금리로 막을 수 있는 부분들을 막는 선제적인 탑을 쌓는 것도 그리 크게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고요. 어쨌거나 아직까지 우리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네. 올려도 충분히 뭐 우리가 갈 감당할 수 수 있다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다들 예상을 하시는 것 같아요. 10월에 어쨌든 동결을 했기 때문에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인 11월 금통위에서는 금리 기준금리를 그래도 이제 1%까지는 올려놓고 올해를 마감을 하고 이제 내년에는 뭐 어떻게 또 결정을 할 것이다라는 것 같거든요. 미국의 속도를 좀 볼 것 같아요. 한국 하는 뭐 독자적으로 우리끼리만 이렇게 갈 수는 없고요. 미국이 미국이 지금 0에서 0.25잖아요. 네, 우리가 네. 0.75고. 그렇죠. 그래서 1%로 올리면 이제 그 스프레드가 더 어느 정도 벌어지겠죠. 조금 더 벌어지겠죠. 근데 내년 초에 올리지 않을 수도 있다. 올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하셨는데 저는 한 번쯤 더 올릴 수도 있다. 11월에 올리고 선제적으로. 1월이나 예, 2월쯤 그래서 한번 한 더 올릴 것이다. 1.25도 가능할 수도 있겠다. 대선 전에 그럼 1.25가 대선 준다는 전에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건 알아요. 대선 전에 올리면 정권에 부담이 되고 지금 이거는 표에도 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역발상으로 더 한 번 더 시도를 해볼 수도 있지 않겠냐 하는 게 그렇다면은 저의 그냥 깊은 네. 한 번 더 생각했을 정 때 교수님의 예상이신 예. 건데 그리고 그렇다면은 3월에 예. 가까운 2월보다는 1월이 좀 더 부담이 덜 예. 하겠잖아요. 그러니까 한 11월에 한 번, 1월에 한 1월에 번. 한 번 정도 가능할 수도 있겠다 하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네, 근데 네. 하고요. 우리가요 금통위를 연속적으로 가면서 올린 예가 한 번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올리는데 이게 분명히 이거는 좀 영향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인상 효과하고 영향을 파악하는 시간이 지금 필요한데 연말 연초 이거 넘어갈 때는 뭐 비정상까지는 없지만은 하여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패턴 통화나 안에서, 이런 예, 것들이 통념 안에서. 다른 이유로 해서 조금 왜곡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건 진짜로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좀 뭐 반대는 안 하지만 네네. 타이밍상으로 이거 가능할까는 조금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뭐 11월에 한번 올려놓고 이제 1월은 또 그 다음에 나중에 생각해도 될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의 분위기도 보고, 그렇죠. 네, 그리고 FOMC 의, 증시 네. 이 시장 돌아가는 상황도 보고 지금 3천 깨져가지고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돌아갈지도 한번 확인을 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네네. 예. 한 가지 덧붙일 거는 3천 깨진 거 별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다 깨질 근데 수 깨지고 나서 시장은 사실 반응을 좀 크게 했던 것 아니 같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작년 한 그러니까 18개월 전에 네. 2천 초반이었는데 3,300까지 찍었어요. 지금 3천 정도인데. 그게 또 하필 1,400까지 갔다가 올라왔습니다. 갔다가 그거니까 네. 그 한 달 작년 4월을 끊어놓고 걔네는 샘플에서 빼고 이어놓고 보면은 쭉 올라왔어요. 그렇죠. 역사상 이상해요. 이런 전례가 거의 없어요. 쭉 올라와가지고 굉장히 한 가팔랐습니다. 80%가 두 배는 아니지만 80%가 상승을 했는데 1년 반 사이에 네.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가는 게 시장 전체로 볼 때 건강해질 수 있다. 오히려 더 낫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장기적으로 본다면 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시장은 왜냐면 3천 올해 시작할 때 3천을 열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3천이 깨진 거에 대한 시장은 좀 불안감이 존재하는 것 같고 그와 동시에 환율은 또 1,200원을 넘나들면서 혹자는 1,300원 얘기까지도 막 나오는 그런 불안한 상황이 연출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제 주체들 입장에서는 뭐 불안감을 뺄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증시가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커졌기 때문에 보통 이제 지지선이 이제 무너진다고 하면 지금 그러니까요. 3,000포인트 지지선이라고 봤을 때 밑으로 떨어졌다는 거는 좀 제가 생각할 때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안해요. 왜 걱정이 그러냐면 되죠. 그 주가라는 게 이제 그 경기 어떤 지표처럼 추세를 따라 꾸준히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주가의 어떤 변동이 수익률은 계속 그 박스권에서 유지되다가 한번 뚫고 지지선 뚫고 올라가는 그런 쪽으로 해서 이제 상승을 하거든요. 네네. 그럼 상당 기간 박스권 장세가 유지되면서 3,000포인트 올라가는 게 어려워질 거라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 상당히 불안해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내년 저는 이제 1, 2월 달에 한번 금리 더 올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지난 우리 금통위에서 8월 회의에서 그 금리 더 인상해야 된다는 소수 의견들이 그 여성 금통위원들 사이에 있었어요. 근데 임지원 그다음에 서영교 위원이 금리 좀 올려야 된다. 네네. 사실 10월 달에 동결된 거에 대해서는 조금 소수 의견이라고 이제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물론 11월에 한번 올리겠죠. 올리는데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 지난번에 이제 그 홍남기 부총리랑 그 금융수장들이 한번 모였잖아요. 그다음에 이주열 총재도 있었고 네. 그 가계부채 총량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볼륨을 줄인 다음에 금리를 인상하려고 하는 생각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까 예. 지금 내년에 좀 총량제를 오히려 4%까지도 또 낮춘다고 하고 있어요. 지금 한 5, 6% 되잖아요. 지금 5, 6%인데 네. 그러면 이제 볼륨을 줄여놓고 금리를 이제 물가 상승률이라는 그 근거로 해서 올리겠다는 이런 생각 갖고 있지 않나. 전 통화 정책과 재정 금융수장들의 어떤 컨센서스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런 측에서 한번 또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1월 달에 이 조합으로 금통위 하는 날 한번 셋이 다시 똑같이 부르셔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저는 저희 못한답니다.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1월은 좀 못한다기 힘들다라고 때문에, 보시는 거고 두 분은 1월쯤에는 그래도 대선이랑 거리가 있는 1월에는 좀 한번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그거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의 전망이고 관측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전 세계 경제가 불안한 상황이고 대변수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 경제도 같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을 운영해야 되는 정부와 금융당국이 과연 어떻게 흐름을 끌고 나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양호 고문, 정삼영 교수, 서지용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잭스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